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화수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오늘 하나금융투자가 포럼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가요? 근데 궁금한 사항이라는 게 현재 주식시장을 약간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1월 달에 미국의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의 발표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혹시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하게 모두 다 공통적이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좀 한국하고 관련된 이슈일 수는 있는데 이게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부분이 결국 한국과 같이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과연 좋을 수 있느냐 물론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약간 고민들이 시장을 조금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도 아무래도 이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통화 정책에는 큰 기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뭐 통화 정책 기조라든지 앞으로의 이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통화 정책은 아무래도 좀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하게 되면 연준이 6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9월 또는 12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6.2%로 발표가 되면서 이게 인상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특별하게 정책의 기조는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하나 꼭 생각해 두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1980년대 굉장히 오랜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그때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 오일 쇼크에 의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시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도 좋아졌죠. 산업생산 증가율도 회복을 했었고. 근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회복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기가 2차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더블딥에 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연준이 정책을 실기하거나 또는 너무 물가에만 치중해서 금리를 바꿀 경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정책의 실패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충분히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길게 연준은 좀 인내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나 정도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의 1년 용사인 애널리스트 폴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레포트 제목을 정할 때도 심사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목이 다크호스였습니다. 예. 다소 안 좋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부각되는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아마 성장주의 역할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최대의 고민은 성장주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최대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성장주의 컨셉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쯤 지금은 없어도 관심을 좀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우선 아무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라는 시가총액 2위 기업, 즉 반도체 업황을 또 대변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당시 시가총액 2위들의 특징은 대부분 당시의 주도업종이었다는 또 특징을 갖고도 있습니다. 한 번쯤 지금은 하이닉스가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올해 하이닉스의 주가가 왜 9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을까는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아니었고요. 2022년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추정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과거에 하이닉스가 순이익 추정치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때 마무리가 될까를 보게 되면 한 35에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절정을 지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IT 기업들이라고 불리우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들의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2017년에 그 서버 붐이 있었던 당시에 투자 금액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의 저점, 이익 사이클의 저점이겠죠. 조금 빠르게 형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좀 변수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장 먼저 순서로 올 수 있는 다크호스는 아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기간 조정을 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의 다크호스다. 네,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레포트를 보니까 기존 성장주 또한 가치주의 형태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왜 흔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시중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 가치주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꼭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최근에 그 실질 금리라고 불리우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제 금리들을 보게 되면 금리가 2010년 이후에 레벨이 크게 내려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 금리라는 지표 자체가 경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대변의 역할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시중 금리가 내려갈 때는 당연히 성장주의 성과가 가치주보다 우월한 건 맞기는 한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성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이분법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매출 증가율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기업을 보실 때 캐펙스 증가율이라고 불리우는 자본 지출 증가율과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신규 투자가 가능한 기업군이 있을 거고요. 대신 반대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기업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업을 구분을 해서 스타일 전략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가 들어갈 때 주가가 좋은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는 테크라든가 경기 소비재 섹터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대신 투자보다는 자금을 회수할 때 또 주가가 좋은 섹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산업재라든가 소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클리컬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다 보니까 양쪽을 나누어서 이런 기준점들을 삼아서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30세 미만의 국민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알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보다 심근염, 심낭염 발생이 높다고 해서 모더나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을 권고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내년 주식시장을 이제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어떤 전략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유동성의 증가라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동성 장세의 끝이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게 되는데 유동성 장세의 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 굉장히 좀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의 이익 증가율이 높은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예를 들면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실제로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게 꼽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유동성 증가가 없을 때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가가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 또는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펀더멘탈적으로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유동성에 따라 변화를 주의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속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은 4개월, 그리고 50대는 5개월로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모더나 접종자도 2차는 화이자 접종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